지금 4강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더욱더 모르는 부분입니다. 스님들이 전문가세요, 사실은. 불교하면 마음의 공부인데 감히 제가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뭐 논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학문의 아버지죠. 모든 그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다 분류했죠. 뭐 종속, 과, 강, 목 해갖고 뭐 동물, 식물 나누고 뭐 이거 다 했죠. 그래서 학문이 여기서 다 끝났다고들 얘기하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훌륭하다, 굿, 영어로는 굿, 뭐 선하다, 훌륭하다, 그거를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시학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훌륭함이란 무엇이냐? 영어로 굿, 굿이라는 것에 굿의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된다. 첫째, 쓸모가 있어야 된다. 뭐 그냥 물건으로 생각해 보자. 전화기? 전화기 튼튼하고 전화 잘 되고 잘 터지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갖고 훌륭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전화도 되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도 되고 뭐 SNS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과 재미, 이런 것을 겸비해야지 훌륭하다 혹은 훌륭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 그냥 기능성만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만 있어서는 재미가 없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뭔가 어루만져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오늘날 대박 상품이 되는 걸 한번 비유해 보자면요. 얼마 전만 해도 하드웨어에서 뭐 튼튼하게 그냥 전화기만 잘 터지면 됐죠. 그거 갖고 이제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기능성, 뭐 앱이라고 하죠. 수많은 앱들이 달려갖고 이거 하나면은 뭐 전 세계 거를 다 들여다보는 이런 다양성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훌륭한 물건이라는 것이 만족이 안 되죠. 바로 감동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바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들어간 하다못해 공학적인 물건을 만들더라도 마음이 뭔가 관여가 되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장사가 된다. 대박 상품이다. 이거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말하면 이 최근에 마인드웨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 구체적인 우리나라 그 과학 용어집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 마인드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 이 소프트웨어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감동 부분, 인간의 마음과 같이 작동하는 뭔가,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요즘 또 대세죠. 대박 상품이 나오려면 이런 것까지 관여해야 되고. 좀 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스티브 잡스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좀 돌아가셨지만 얘기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일찌감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지 애플사에서 뭐 아이폰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아이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겉을 둥글게 했죠. 그것도 특허입니다. 아이폰 하나가 겉이 둥글게 만든 것도 특허로 올렸죠. 아름다움이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다. 그래서 그거를 예술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붓글씨도 배웁니다.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붓글씨도 배우고 또 일본식 명상도 배웁니다. 불교 명상을 배워갖고 명상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정신적인 거, 마음의 문제, 이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습득을 해서 기술과 접목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그게 미래의 상품이다. 이런 어떤 성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랑 반나절만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가진 애플 지분의 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시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의 문제, 이것이 이제 미래의 핵심이죠. 키워드죠, 마음이 사실은.
이 스님들이 사실은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요. 예. 제가 마음 연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그냥 좀 종합해봤습니다.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철학하는 사람들,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사유의 방식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죠. 철학하는 사람들도 물질과 마음, 즉 몸과 마음을 통해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는 없다고 봐도 좋겠고요. 심리학자 또한 마음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형적인 행동 심리 이론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지금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뇌과학에서는 주로 이제 마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물질 중심으로, 뇌라는 어떤 물질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마음이란 것은 뇌의 작용의 결과로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뇌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몇몇 과학자들은 뇌에게도 별도의 주체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바가 있죠. 이를테면 마음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 거꾸로. 마음이 뇌의 작용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거나 하면은 뇌의 세포들이 바뀐다 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된 결과 중에 하나가 마인드 앤 라이프라는 학회에서, 그 하버드 뇌과학에서 그 티베트 스님들, 고승들을 한 20분인가 초대를 해갖고 그분들이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서 뇌의 그 활성화 부위를 바꾸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검증한 실험도 있었고요. 그런 연구들을 또 하고 있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그 영국의 어느 연구기관에서 이 명상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그 우리 흔히 삿디 수행이라고 하죠. 알아차림 수행 방식보다는 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행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또 낸 게 있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겠죠. 신수신법이라는 사념초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건 주로 몸의 느낌이나 뭐 마음의 움직임 같은 걸 보는 게 되겠고, 공을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법을 보는 거겠죠. 마지막 단계. 그래서 법을 즉각적으로 보는 이런 훈련,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런 게 불광신문에 났나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마음을 이제는 그냥 단지 뇌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분류별로. 마음, 뇌의 결과로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방적인 이런 어떤 인과관계죠. 이것이 이제 유물론적인 사관이고 주로 뇌과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마음이 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유심론적인 관점도 있겠죠. 또 아니 이거 두 개는 별개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인공마음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또 한 분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둘을 따로 만들어 갖고 통합해서 작용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연구도 또 나와 있습니다. 양자역학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파동과 입자와 파동이 둘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첩돼 있다. 뭐 보기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둘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이런 것이 그래도 가장 많이 좀 받아들여지는 이런 관점이 아닐까, 또 불교적인 관점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뇌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 장자에 나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니와 붕세라는 얘기가 이게 소요윤가 하는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고기, 이 바닷속에 사는 커다란 물고기가 이 커다란 붕세가 돼서 날아가는, 이 둘을 하나 바닷속에 있는 걸 뇌라고 보면은 이걸 마음이라고 보면은요, 이 둘의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살았는데 그 이름이 곤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해요. 근데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붕이라고 하였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면은 하늘에 구름이 들이운 것 같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고니와 붕새는 다른 놈일까 아니면 같은 놈일까 하는 얘기죠.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인 존재다. 어떻게 이 큰 몸집을 공중에 띄웠을까? 그것은 언어의 문제다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니의 입장에서는 기계 언어를 사용했지만 붕새의 입장에서는 언어화된 이 인간 의식의 그런 형태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느 심리학 책에서 봤나요? 제가 본 내용입니다. 이 마음과 뇌의 문제, 물질과 파동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양자역학에서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두 다른 언어가 서로 번역이 돼야겠죠. 이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양자역학과 복잡계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 저녁 부분에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한 뇌과학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 프리스라는 이건 아주 불교적으로 해석한 이런 분인데요. 보시면은 마음과 뇌를 나누는 것 자체가 허구다, 잘못됐다. 마음 따로 뇌 따로 이렇게 아예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바로 환상이다, 우리 착각이다. 이 환상을 만들어낸 건 뇌다. 물리적 세계든 정신적 세계든 결국 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가 물리적 세계를 접촉하는 것이 생각에 접촉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여기 있고 아까 맛을 느끼는 거는 이 혀 끝에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뇌가 직접 느꼈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게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행하는 무의식적 처리를 감춘다. 이게 맛을 보고 맛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직접 접촉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전두엽이 음식을 직접 맛본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아까 과정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죠. 우리 조금 전에 분석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마치 진짜 자기가 맛보고 진짜 직접적으로 접촉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놈이 또 뇌가 그렇게 만든다. 무의식적 처리라는 걸 통해서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은 진짜가 아닌 거를 진짜처럼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수많은 정보 과정을 통해서 온 건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치 직접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는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신세계도 마찬가지다. 정신세계가 고립돼 있어서 마치 뇌 속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들이 결국 우리가 마치 세계와는 독립적인 어떤 객관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양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고 나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와 정신의 문제를 가장 좀 학문적으로 해석적으로 다룬 사람이 프로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는 그래서 어떻게 이 정신의 문제를 해석했냐 하면은 이 수면 위로 떠오른 부분이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하고 식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수면 위에서의 얘기다. 이 수면 아래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 혹은 뭐 전의식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의식 안에 잠겨 있는 것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과 악이 있어갖고 또 본능적인 거 우리 파충류 뇌의 이 안쪽에 있는 이 본능적인 부분과 조금 더 오성에 가까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측면이 같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다 하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프로이드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후배로서 또 유명한 사람이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융은 이제 독자 노선을 또 택합니다. 이제 불교적인 개념을 또 이분은 많이 차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자아가 있고 현재, 근데 진짜 자기가 안에 깊숙이 이 의식의 이 차원 깊숙이 진짜 자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참나로서 어떤 실체적인 자아를 얘기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겉으로 지금 드러난 자아에서 이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 과정이 중요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똘똘 뭉쳐 있다. 의식이 뭉쳐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 트라우마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 또 칼 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고, 이기심에서 참된 자아를 찾는 일,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이분은 많이 관심을 기울인 사람 같습니다. 이 칼 융의 무덤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깥을 보는 자는 바깥쪽, 자신의 안이 아니라 자신의 바깥쪽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꾼다. 뭘 미래를 생각하고 계속 새로운 거를 꿈꾸겠죠. 하지만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깨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안쪽을 들여갖고 진짜 자신을 찾아라 하는 것을 아예 유언으로 이렇게 남길 정도로 이 칼 융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이걸 강조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바로 접한 것이 바로 티벳 사자에서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티벳 사자에서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티벳 사자에서를 서양에 알린 사람이 이제 에반츠 웬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그 서문을 이 칼 융이 씁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연구하고 했던 모든 그 정신 분석에 관련된 것이 여기 다 있더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존재를 결정하는 조건일 뿐 아니라 동시에 존재 자체다. 존재 이꼬르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티벳 사자에서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진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티벳 사자에서다. 그 안에 다 있다. 의식의 구조, 죽음에 이르러서 의식이 해체되면서 순수한 상태인 정광명 상태로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집착에 의해서 식이 쌓여갖고 결국 명색을 받아서 몸을 받고 나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 내면을 들여다본 게 그 아마 티벳의 불교 관점에서는 아마 정광명이라고 하죠. 그 순수 의식 상태,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 거기 그 상태가 바로 해탈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들은. 그래서 이 티벳 사자에서는 죽음에서만 잘 하더라도 바로 해탈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요. 칼 융의 얘기입니다. 자,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이게 점프해서 좀 그런데요. 인지과학자들도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 이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죠. 이 인지과학에서 이 노만이라는 사람이 말한 7단계 인간 행동 모델이 좀 유명한데요. 오늘날 그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도 많이 도입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인간은 실세계를 이제 파악을 하죠. 알을 형성하면서 실세계의 상태를 어떻게 센싱하냐 하면 먼저 상태의 변화를 지각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N그램이 랭그램으로 바뀌어서 올라가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했던 바와 지금 상태가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또 비교 평가하고 만약에 상태가 다르다면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내야 될지를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행위를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센싱과
액션, 이것이 이제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대 요소로 얘기할 때. 그리고 아랫단에서의 언어 형태는 엔그램, 원시 데이터 형태고, 이것이 넘어가면서 이제 언어화된, 추상화된 그런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되겠죠. 제가 그 국방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방에 좀 첨단 기술이 국방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국방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 것도 뒤에 바로 나오겠군요. 이걸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게 낫겠네요. 조금 전에 그 인지과학에서 한 그 단계를 이건 실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국방과제 연구하면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상태,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최근에 이제 끝낸 연구가 무인 수상정입니다. 바다에서 사람 없이 혼자서 가는 이런 배를 만드는데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가는지를 계속 센싱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적선이 나타났습니다. 적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 둘이 합해지면 상황이 됩니다. 공간 상황. 이 공간상에서 적이 지금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지금 5초 뒤에는 서로 부딪히겠다 아니면 피하겠다 아니면 서로 어떤 관계냐, 쫓고 쫓기는 관계냐, 마주보는 관계냐 이런 서로 상호 간의 관계성을 찾는 게 이제 상황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하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피해야겠다, 아니면 전투를 해야겠다, 충돌을 해야겠다, 보고를 해야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더 세부적인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행동하고 무기는 어떤 걸 써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인공지능의 3대 요소로 말한다면 바로 Sensing, Decision Making, Action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인공지능 연구도 인간의 그 행동 마음 처리 과정을 그대로 묘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아까 봤죠.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SMLCDA 뇌과학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다고 그랬죠. 여기서 센싱된 정보가 윗단으로 올라가서 의사결정이 되고 행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랭그램이라는 거였죠. 언어화된, 추상화된 언어를 사용해서 처리한다는 것. 실제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인공지능도 센싱 데이터들은 수치 데이터들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이걸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좋은 거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걸 논리 데이터로 바꿔요. 논리 데이터라면은 뭐 굉장히 빠르다, 급하다 이런 식의 논리 데이터로 바꿔서 위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논리 추론에 의해서 계산이 아니라 논리 추론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된 결과가 다시 엔그램 즉 수치 데이터로 내려가서 실질적인 제어를 해갖고 모터가 움직이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랭그램과 엔그램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자면 이거 앞서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머신러닝 AI 이게 이제 기계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놓으면은 이 안에 알미 형성이 되는데 수치 데이터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알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답은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추론이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반응형이고 논리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랭그램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논리 추론이 가능한 즉 엔그램과 랭그램이 같이 연동된 형태의 새로운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지금 이거 연구가 한참 되고 있죠. 이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결론에 왜 도달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된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랭그램, 엔그램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작동 메커니즘도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형태가 된다. 이 그림도 앞서서 그렸기 때문에 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10의 11승계의 뇌세포들이 따로따로 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바로 이 랭그램을 통해서 언어화된 걸 통해서 의식이라는 것이 창발돼서 튀어나왔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유를 할 수 있게 됐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고등적인 존재로서 나타날 수 있게 됐고 그 핵심이 바로 이 언어화된 이 개념이다. 이것이 여기서 어떻게 튀어나왔느냐? 이것이 이제 창발이라는 개념, 즉 복잡계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뇌가 발달된 것도 앞서서도 살펴봤었죠. 초창기에 동물의 뇌는 이 안쪽에 있는 본능적인 걸 처리하거나 좀 더 나아면은 감성적인 걸 처리하는 정도 수준이었지만 우리 인간은 이제 맨 밖에 있는 언어화된 그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럼으로써 아주 고도화된 문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다시 마음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래서 의식, 무의식 앵그램이 올라간 것이 앵그램 의식 레벨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통합되고 추상화되고 뭔가 뭉쳐지고 개념화되고 언어화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식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근데 의식을 제가 여기 사전 예측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무의식이 먼저 일을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의식은 그 뒤에 나중에 변명하기 바빠요. 일은 얘가 저지르고 예를 들면은 맞선을 보러 간 스님들한테 또 이런 비유가 적절치 않을 텐데 맞선을 보러 가겠는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3초면 끝난다고 해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는 이미. 그러고 나서 이제 괜히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다 뭐 격가지고 실제로 결정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무의식에서 이미 딱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우리 마음 깊숙이 저장된 어떤 업식에 의해서 작용을 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무튼 근데 우리는 다 의식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99%는 다 무의식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의식은 이제 논리 표현으로 멋지긴 하죠. 의식적으로 다 언어화돼서 사고하고 열심히 판단해갖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이 원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앵그램 레벨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야말로 수많은 세포들이 병렬 처리에 의해서 순식간에 연산되는 이런 걸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리액티브하게 바로 즉각 반응형이죠. 얘가 먼저 일을 저지릅니다. 뱀을 보자마자 뭐 이것은 독사고 살모사고 판단 필요 없습니다. 일단 먼저 딱 멈추고 근육이 긴장되고 벌써 기본적인 작동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식 차원에 올라와서 아 이건 살모사구나 아니면 이건 뭐 다른 뭐 뱀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죠. 그래서 의식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상황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을 하게 되죠. 서양에서는 자유의지란 말을 이 정신세계에서 많이 좀 내세우고 있는데 자유의지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게 다 인과응보 관계에서 움직여 돌아간다면 거기 자유의지가 개입돼서 인과관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인과율에 따라서 철저하게 돌아가는 걸 이제 뉴턴 역학에서 결정론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자유의지가 불가한 즉 무의식 레벨에서는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뭐 한 대 맞으면 손이 튀어나오고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의식 레벨에서는 자유의지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분히 좀 양자역학의 관찰자 의지에 따라서 이게 의지가 관여된다는 거죠. 양자역학 관점에서는. 그래서 의지가 관여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무의식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수행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이 수행자의 면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의식이 이제 무의식을 통제하는 이런 능력이 자꾸 커지는 이런 것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 리베 테스트라고 써놨는데 먼저 요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죠? 예.
찾았습니까? 지금 혹시 못 찾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이미 찾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뭐 이것이 연이다 이렇게 언어화돼서 찾진 않지만 뭔가 저 부위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이미 무의식은 안다고 합니다. 이걸 또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먼저 답부터 보면은 물고기 뭐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봐야지 자꾸 이것은 뭐 도토리, 이거는 핀, 뭐 국자 이렇게 해서 언어화돼서 딱딱 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으로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뇌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무의식이 알고 있다고요. 숨은 그림 찾기 지금 할 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부분에 시선이 간다거나 뭔가 기분상으로 느끼는 거. 뭐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바로 무의식이 이미 작동했다고 아리조나 대학에서 뇌과학팀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는 이미 시각 정보를 처리해서 의미를 이게 이제 랭그램으로 바뀌는 단계에 있는 거죠. 앵그램에서 미리 다 처리를 하고 이제 앵그램을 통해서 렉시콘을 통해서 이제 랭그램으로 올려 보내 갖고 이제 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예. 다만 아직 최적의 해석은 못한 거죠. 앵그램 레벨은 해석을 못합니다. 랭그램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뭔가 찾았어요. 하지만 해석은 못하니까 랭그램으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위에 이제 의식 레벨에서 이거는 국자, 뭐 이거는 바가지,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간다 하는 게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벤자민 리베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요. 지금 눈으로 따라가죠. 눈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숫자에 갈 때 딱 멈춰갖고 스위치를 누르면 됩니다. 간단한 테스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20이 있다 하면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다가 20 될 때 딱 스위치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눈으로 20이라는 걸 본 거, 이것이 이제 뇌파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딱 눈으로 봤구나. 그리고 이것이 다시 모터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척추를 타고 해서 내 손끝에 전달이 되기까지 이제 지연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딱 눈으로 보고 누를 때까지, 손으로 움직일 때까지는 지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본 시간이 있고 조금 뒤에 손으로 누른 거는 될 텐데 이미 어디를 눌러야 됐다 결정된 건 이미 눈으로 보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걸 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고 그게 유명한 리베 테스트죠. 그러니까 먼저 이쪽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불 들어온 거죠. 이게 결정을 한 거예요. 무의식에서 어디 몇 번 숫자에 눌러야겠다는 게 결정이 난 상태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상태가 요 시점입니다. 약 0.2초가 지나서 눈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약 0.3초가 지나서 이제 손으로 누르는 반응이 이제 지연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총 실제로 결정에서부터 손으로 누른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0.5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을 해보면은. 그리고 눈으로 봤다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내가 결정했어 하고 생각한 건 이미 무의식이 결정한 뒤 0.3초가 지난 뒤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식은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했어 하지만 무의식이 이미 그 전에 결정해버린 겁니다. 사전에. 그리고 그 뒤에 의식이 결정한 거고 그게 행위로 나타나서 손으로 누르면 또 0.2초 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약 0.5초가 지난 뒤에야 실질적인 의사결정에서부터 행위까지 걸리는 시간이 0.5초다. 이것을 리베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누가 이 손을 들게 할까 이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의 본능, 무의식이 먼저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선 처리하고 나중에 보고합니다.
처리했어. 이게 엔그램으로 이제 엔그램에서 랭그램으로 올려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때 얘는 이제 손을 들어야겠다고 얘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손은 들기로 결정은 났는데 그런 뒤에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뭐냐? 이 자유의지는 후 처리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의식을 학습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우리의 본성이라든가 업식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학습의 효과로서 의식이 작용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거는 99%가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99%가 얘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뒤에 안다. 이렇게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었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얘가 다 하는 거는 뇌가 감추기 때문에 마치 진짜 모든 일들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배우자를 볼 때도 이 배우자는 생긴 게 어떻고 뭐 말씨가 어떻고 용모가 어떻고 그래서 나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택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3초 만에 딱 결정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에서. 그것이 바로 또 우리 불교적으로는 우리 깊숙이 들어가 있는 함장식, 아레야식에서부터 있는 수많은 생을 거쳐서 쌓아왔던 우리의 어떤 패턴, 경향성이라고 하죠. 경향성. 어떤 것만 보면 반응하는 이것이 이미 이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바로 이 무의식을 관장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그림은 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좀 불교적인 용어를 섞어서 제 나름대로 좀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의식 레벨에서 의식적으로 살아간다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의식이 판단해서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하지만 실제 이 안에 잠겨진 아주 여러 가지의 무의식들이 이런 일들을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온 정보가 의식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전의식을 통해서 오감으로 들어온 센서 정보를 처리하는 전오식이라고 하죠. 불교 인식론에서는 전오식이 먼저 작동을 한다. 전오식이 작동한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전의식이 작동하고 이 전의식이 바로 의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무의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무의식이 바로 이제 엔그램 레벨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되는 뭐 근육을 긴장시키고 뱀을 봤을 때 이를테면요. 이런 것들이 이 먼저 의식이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처리가 된다. 그리고 한 사이클이 끝나면은 반드시 잠재의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게 보통 유식학에서 그 7식과 8식, 말라식과 아레야식을 경유해서 나오고 또 초기 불교에서도 바로 이 잠재의식 얘기를 하죠. 바왕가라고 그래서 항상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의식. 이것은 대상이 그 죽기 직전에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잠재의식을 거쳐갔고, 그러니까 깊은 본성과 업식에 비추어서 다시 또 이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무의식에 올려보내면은 무의식이 이거를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의식은 아직 몰라요. 까맣게 자기 경향성, 이 깊이 들어가 있는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딱 처리는 끝내버리고 아까 이성을 보면은 그냥 3초 만에 딱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 내려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서 뭐가 정보가 왔어 하면은 의식이 그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내 스타일이 되고 이걸 이제 어찌 보면 변명하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이미 결정은 끝내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행동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업식에 의해서 거의 살아가고 있지 않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개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다음에 이제 의식이 근데 다시 또 뭐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겠죠. 그래서 뭐 이쪽에 번뇌를 제거했으면은 여기를 이제 소지장이라고 하죠.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소지장을 또 녹여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그야말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것이 전오식이고요. 오식. 요것과 요것이 이제 육식이라고 볼 수 있고 요것이 칠식, 팔식. 유식학에서 보면요.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로이드의 그 자아 개념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본능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자아에 관련된 부분, 또 초자에 대한 부분 이렇게 또 이걸 이제 전의식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좀 쉬었다가 4시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